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이번 주 금주의 부동산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화두잖아요. 10월 달에 정말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11월 되면서부터는 금리가 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4년 금리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사실은 2020년 전까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주요 화두였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은 금리의 역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장률이라는 것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기는 성장률이 높은 시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택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주장들이 막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년 코로나 기간과 22년 어마어마한 그런 금리 상승기를 거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부동산 가격의 역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20년, 21년은 금리가 낮았고 전세 가격 올라갔고 매매 가격 올라갔고 22년엔 금리가 높았고 전세 가격 빠졌고 매매 가격 빠졌고 23년에는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금리 내려갔고 전세가격 올라갔고 매매가격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10월, 11월 정도 돼서는 시장금리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전세가격 조금 조정받고 매매가는 확 조정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도도 금리 환경이 어떠냐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금리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꽤 나름 안정적인 그런 금리 기간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개방경제고 경제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요 산업 자체도 이렇게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막 불황에서 호황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말 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24년 시장금리가 어떻게 될까? 24년 시장금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4년 부동산 시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금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은 강세장이 올까? 이걸 제목으로 했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금리 내려가면 내년에 부동산 강세장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내년에 입주까지 적잖아요. 입주가 적으니까 더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데 이거는 하는 기준금리는 현재 3.5%이고요. 그리고 하는 기준금리가 올해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준금리 변화가 없었는데 시장금리랑 상품금리가 내려갔었고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기준금리를 우리는 주요한 금리로 보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변화가 없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 그거는 공급이 적어서다 이러면서 올해 7월부터 막 공급론이 막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도 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고정이었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23년 내내 거의 3.5% 동결이죠. 24년 어떠냐면은 지금 여의도에서는 24년 금리를 상반기 어떤 시점부터 2번에서 많으면 3번, 최소한 2번 정도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번 내려가면은 기준금리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거는 이유가 명확한데 성장률은 개선되지만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물가는 3.5, 3.6 정도 되는데 내년 물가는 2%대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3.6이니까 금리 3.5지만 내년에 2.4로 내려간다면은 금리를 한 두세 번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세니까 물가 레벨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는 2.4 금리는 한 3.0 정도? 그래서 다소 긴축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24년의 그 금리와 물가 전망이지 금리와 물가 전망은 또 이 이후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시장금리라든가 금리 전망치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물가가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그러니까 금리는
내년에 좀 이제 2번 이상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비슷한 이유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가는 환경,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레벨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성장률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2% 성장하는데 금리는 3%라고 하면은 이게 매우 제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약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시장금리는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일반적인 금리는 우리나라도 국채 10년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를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8월, 9월, 10월에 미국 10년물 금리 따라간 속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4.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3.8까지 이렇게 쫙 내려갔죠. 그러니까 4.3에서 3.8로 50bp 이상 한 달 만에 인하가 됐고요. 미국도 11월 들어서는 시장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이제 완전 훅 내려갔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년에는 그러면은 은행 상품금리도 내려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금리는 10년물 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이런 10년물 채권금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은행의 가계대출 그런 상품금리가 중요하니까, 시장금리 중에서도 은행채 몇 년물, 막 은행채 3년물, 5년물 이런 금리를 전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은행의 대출에 그 기저가 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 이런 금리를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8인데 3, 4주 전에 4.3 대비 50bp 인하했고요. 미국도 5.0 거의 찍었다가 4.4로 내렸고, 요즘 4.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얘네도 50bp 정도 내렸습니다. 근데 2년물 금리는 정책 금리를 반영하니까 거의 2년물 금리는 4.9 정도 되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가 다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올해 2, 3분기 보면은 요 10년물도 3.3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 3분기는 진짜로 가계대출이 좀 괜찮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긴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품금리인데요. 결국은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계가 쓰는 금리는 상품금리인데, 이 상품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개별 상품들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년 9월 거를 보시면은 여기 화면이 조금 작은데,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신용점수 기준으로 평균 금리는 4.24%, 신한은행은 4.5%, 9월 달에요. 우리은행이 4.45%, 하나은행이 4.39% 정도 됩니다. 10월에는 농협은행이 4.29, 신한은행이 4.58, 우리은행이 4.52, 하나은행이 4.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8월부터 쭉 같은 방향으로 때려보면은, 농협은 4.39였다가 9월에 4.24로 내렸다가 10월에 4.29로 미세하게 5bp 올라갔고요. 신한은 4.7로 좀 높았다가 8월 달에는요 4.5로 내렸다가 다시 여기 10월 달에 6bp 올라갔고요. 우리는 4.34였다가 이때 좀 낮았었죠. 그러다가 4.45로 올라갔고 10월에도 올라갔고, 하나도 4.18, 4.39, 4.4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KB는 4.5, 4.52 이렇게 두 달 뺑 빼고 4.45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은행은 금리가 좀 상승세에 있고, 신한은행은 금리가 이렇게 좀 V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중은행들의 평균 주담대 금리가 결국 이제 한은통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한은통에서 발표가 되니까 월간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2달 래깅돼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거를 보긴 어려운데,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보거나 아니면은 이번 달 나올 게 어떤 거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코픽스를 보거든요. 이 코픽스라는 거는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모채가 되는 금리인데, 보시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1월 15일 기준 3.97%, 그리고 10월 달 기준 3.82%가 돼요. 그래서 10월, 이거 근데 대상월은 이게 9월이고 이게 10월 되는 거죠. 그래서 9월은 3.8%, 10월은 3.97%, 거의 4% 정도 되고요. 잔액 기준 코픽스도 보시면은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이 올해 1월에는 4.29였다가 3.8로 3.5, 3.5, 3.4, 이게 한 2분기 들어서 굉장히 낮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3.5, 3.7, 3.6, 3.6 가다가 이제 3.8, 3.97, 지금 4분기 들어서 금리가 조금 튀고 있습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2% 후반대였다가 이것도 지금 3.3으로 한 30bp 정도 왔는데,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대비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이제 훨씬 낮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말엔 굉장히 높았다가 올해 1, 2분기를 이렇게 바닥을 짚으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어쨌든 상품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코피스 금리가 대출 상품금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피스 금리에다가 이건 대출의 그 조달금리고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결국은 종국에는 은행의 최종 대출 상품 금리가 어떤지는 그냥 결국엔 상품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게 코피스 금리가 오르니까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가상금리하고 우대금리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통한 그런 할인들을 살짝 없애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금리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가 결국 은행이 대출상품금리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인데, 가산을 높이거나 우대를 빼면 되잖아요. 지금 가산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대를 빼버리니까 결국 대출상품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이게 담보대출 금리인데 신용대출 금리보다 더 높을 수가 있나요? 보통은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더 낮은 게 상식인데, 그러니까 당국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대출 상품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용이 더 낮고 주담대가 더 높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한테 가계비 증가세를 잡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담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멀쩡한 금리 신용대출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변화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하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은행 입장에서도 맘 놓고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은 24년은 물가상승률 둔화, 성장률 소폭 개선되지만 수출이나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소비는 축소가 되고 정부 지출도 좋지 못하죠. 근데 이제 추경할 수가 있겠죠. 금리나 환경이고요. 시장금리는 미국 금리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랑 미국과 다른 국면일 때는 위험이 존재하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품금리는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를 빼면 되는데, 가산을 줄이더라도 우대를 확 줄여버리니까 결국 대출 상품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 고공행진이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아마도 올해 12월 달에 나올 가계 대출 관련 어떤 추가 대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의 가계 대출과 관련한 어떤 의지는 혼합형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은행은 그러니까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을 어떻게 억제할 생각이냐. 첫 번째는 지금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때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출의 56% 변동금리고 정책 모기지 빼면은 7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를 받을 때 스트레스 DSR로 가상금리를 주겠다. 가상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저 100bp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4.7이 아니라 5.7 된다는 거고, 최고 뭐 한 300bp라고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7이 7.7 된다는 건데, 설마 진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최저 100bp 정도 가상금리를 더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상품금리가 사실상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부분을 완전 잡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세대출 같은 DSR 적용 배제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게 한 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더 있다면 정책 모기지가 있는 건데, 근데 정책 모기지는 지네 거잖아요. 정부 당국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손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민간 쪽 금융 대출을 좀 죽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변동금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는 변동금리 주담대뿐만 아니라 혼합형에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순수 고정금리로 가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대출 상품 금리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 금리를 때려버리고 그렇게 때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고정금리 30년 받아라 40년 받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출 수요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절판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작동을 하고 있는데, 24년에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 하기 전에 지금 최대한 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판 마케팅의 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을 하겠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세 대출 DSR 적용 안 하고 있으니까 전세 대출 성장세가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전세 쪽에서는 수요 위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만 보더라도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전국으로 0.03, 0.02로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는 0.11로 소수점 첫째 자릿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지금도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 강세인 거는 전세 수요가 세기 때문이고 전세 수요는 결국 전세 수요 돈인데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게 많이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매매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전세 대출 규제는 없으니까 이런 거고요. 거꾸로 전세 대출 규제가 심화가 되게 된다면은 전세 시장 강세도 그때 종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SR 규제 예외로 전세자금 대출, 뭐 세입만 홀씨, 사익돌 대출 이런 서민금융 상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도 DSR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지네 거잖아요, 정부 당국 거.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저에서 왜 전세 대출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모든 민간 연구소,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정부 산하 연구소들 보면은 전세 대출 규제하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런 명분들, 근거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국자 입장에서는 리포트가 계속 온통 그런 것만 올라오니까 여기서 전세 대출 규제하지 말자라고 말하기에 근거가 부족해지는 거고 이쪽은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가지고 막 갖다 바치니까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연구원이 됐던 뭐 여러 경제 연구소가 됐던 전부 전세 대출 규제하라고 난리인 분위기가 막 레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드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를 DSR에 놓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전세 시장 뭐 붕괴하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한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 내려가고 상품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전세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게 그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환경에서 전세 대출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내년도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DSR로 미리 잡아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훨씬 더 올라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년을 위한 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투 이난강 애널이 팬데믹 기점으로 한국 가계 DSR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은 DSR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DSR이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각국이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을 맞이하면서 시장금리 하락이 나오고 있고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하이어 폴 롱거가 있어서 이게 뭐 금리가 제로까지 가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그 시그널이 그 이벤트가 중요한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시장에 엄청난 그 안도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걸 반영하면서 막 안도랠리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도 10년물 금리는 잠재적 하단인 4.2 전후로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조차도 그 코어 PC가 3%대에서 그쪽에서 막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멈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롱거, 길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아주 좋게 보는 쪽에서는 아니면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코어 3%대에서 멈춰서 더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거기서부터 이제 인하를 거기서 끝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게 2% 물가목표제를 장기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명분들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있죠. 어쨌든 미국 얘기 뭐 차치하고 우리나라도 4.3에서 3.8까지 왔는데 금리 인하 반영 중인데 물가 상승률 둔화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하고 내년에 금리가 좀 내릴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정부 당국은 단기 금리 변동하면 부동산 가격 출렁이는 게 싫다. 이런 게 정부의 주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단기 금리를 변동시켜도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적이면 자산시장 변화가 없는데 한국은 그냥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시장 상승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생각입니다. 금리 상승을 통해서 하락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금리를 쫙 올렸는데 갑자기 시장이 너무 하락해 버리니까 뭐야 이러면서 잠깐 홀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변화로 자산 가격의 변화가 없으려면은 결국은 뭐다? 고정금리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 대출 기준으로는 70%가 다 변동금리인 우리나라를 다 그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동금리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줘야 되고 다 고정금리로 이제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정금리 대출은 좀 더 낮게 가져갈 수도 있죠. 결국 그런 식으로 대출을 이렇게 좀 조정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출이 그렇게 쉽게 조정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만 160조고 전세 시장 1000조의 나라이고 대출 관행이 전부 변동금리인데 부드럽게 고정금리 베이스로 다 경착륙이 된다? 와, 이거는 진짜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렇게 하려는 어떤 명분과 배경은 잘 알겠고, 그리고 앞서서 그 이번 주 뉴스 스트리밍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업부채 사이드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가계부채를 줄여놔야지 그거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가계 쪽에 대해서는 더 가차없이 규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를 알기를 그냥 뭐 기업들의 성장을 하다가 일부 정체가 됐을 때 가계를 소방수로만 활용해 왔지, 가계의 소득을 뭐 소비를 막 어떻게 뭐 진작시켜 가지고 소비 중심 국가로 가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업 중심으로 항상 기업의 혜택을 많이 줘왔고, 그 기업에 줬던 혜택들에 기업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냥 가계부채 사이클 늘려줬었거든요. 이때 그 사이클 잘 탄 가계들은 자산을 늘려왔고, 거꾸로 탄 가계들은 자산을 뭐 잃어왔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미래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채가 지금 GDP의 130%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레드 알람이 빨랑빨랑 올리는 것 같고, 그거를 흡수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계부채 줄여놔야 된다, 그런 맥락이죠. 어떤 맥락에서 가계 규제를 시행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맥락이라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해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완화적일까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완화적이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공급 부족으로 큰 강세로 갈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2년부터 DSR을 적용하면서부터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고, 그나마 전세가 안 받아봤는데 이젠 이것마저도 조정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22년보다도 더 대출 규제로 가계 수요가 더 위축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 생각이 어떤지 뻔히 아는 입장에서 지금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내면서까지 뭐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서 기다리는 수요가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산시장의 변화를 가계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대출 수요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쪽이랑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도 호락호락한 조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연간 전망 리포트 파트 1을 전망편, 파트 1은 전망이고 파트 2는 전략인데, 파트 1 전망편은 네프콘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셔야 돼요. 근데 사는 가격보다 네프콘 구독료가 더 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구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 네프콘에 뭐 가끔 톡톡 단상도 쓰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간 뉴스도 올리고 그러면서 일주일 단위로 약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데이터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에 한 번씩 그렇게 데이터 정리하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그냥 시장 분위기, 시장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잘 공부한다면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막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그 자산 시장의 일부고, 자산 시장은 자산 가격 결정 요인들이 존재하는 건데, 자산 가격 결정 요인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면은 20년부터는 그냥 대출과 금리와 제도와 막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금융시장 환경화 많이 돼 있었거든요. 저는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금융화되는 거를 가장 오래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시장 결정 요인들이 뭔지만 좀 아시면 되고 그게 월 단위로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네프콘 구독하는 것 정도로 충분히 시장 따라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 전망 레포트는 그래도 인덱스를 썼으니까 뭐 보고 싶으시다면은 구독 중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도저히 나는 진짜 너 자식은 구독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 전망 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12월 2일에 강의를 하거든요. 12월 2일 강의는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를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2개 영상을 댓글로 남겨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올해 4월 이후로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 8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부동산 세미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